바로 이전 영상이 philosophy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술적인 세팅에서 사용하는 철학, philosophy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화면에 어떤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의 타이틀이 philosophy, 철학입니다. 아티스트가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 큐브가 있죠? 이 큐브를 이 가운데 사람이 얼굴이 전구잖아요. 그래서 전구에는 빛이 나잖아요. 철학의 시각으로 꿰뚫어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philosophizing 한다 그래요. 철학화한다. 그래서 philosophizing을 해서 보니까 철학은 어떠한 답을 주기보다는 분석과 비평의 툴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사람 얼굴같이 이 큐브가 다 해체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수학, 법학, 신학, 철학 같은 이 모든 학문을 학술규율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지성적 사고방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철학이 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철학이 다른 학술규율 또는 사고방법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한 레벨에서 철학을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철학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성적 탐구로서의 학술규율 또는 방법론이 됩니다. 영어로는 Rational Inquiry into Fundamental Problems about the Worl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이 다른 학문들과 같이 지성적 사고방법론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기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각하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지성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연과학, 문학, 철학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방법론을 배워서 실험과 관찰을 하고 문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문학 교수님, 시인 또는 소설가시겠죠? 그분들이 하는 문학적인 사고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고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철학자같이 생각하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교수님께 배웁니다. 이러한 학문의 사고 방법론은 그 학생이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께 배워야지만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님께서 사물을 관찰할 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 실험을 할 때, 고문서를 해석을 할 때, 역사를 읽을 때, 사람의 행동을 분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라. 이런 측면을 항상 생각해라 하고 계속 학생들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께 평가를 받고 잘못을 지적을 받고 다시 시도를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님께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적 사고방법론, Method of Reasoning이 Discipline, Academic Discipline이 되는 겁니다. 학술적인 규율, 이게 된다는 겁니다. Discipline은 규율, 훈련, 단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cademic Discipline이라고 하면 정신을 학문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줄여서 학율 이렇게 쓰겠습니다. 학술규율을 학율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학문적 사고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사고 방법의 능숙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때를 보통 박사학위를 마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학문의 방법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통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대학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게 그렇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전문 지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열려있고 무료 강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강의 그리고 교수님께 지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는 그 방법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말은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책방에 가서 어떤 분야의 전공서적을 다 읽으면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 아니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라.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학율에서 학술규율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사회학이면 사회학
그 학율에서 요구하는 방법론을 혼자 책을 읽는다 또는 단편적인 강의를 조금 본다고 절대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은 여러 교과서들을 다 읽고 영상 강의로 그 분야에 있는 걸 다 찾아보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그리고 그 분야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자주 물어보고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등록만 하지 않았지 대학을 사실은 다닌 거가 되겠죠. 철학 공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책방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서적을 혼자 사서 아주 많이 읽으면 다 이해를 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의 다 오해일 겁니다. 철학의 사고 방법론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일반인이 어떤 철학자의 서적을 그냥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철학이 다른 학율들,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 같은 이러한 다른 사고 방법론, 다른 학율들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철학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고 방법론 또는 학율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말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성적 탐구다. 그러면 세상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어디 있으며 이성적 탐구가 아닌 학문도 대학에서 가르치나? 그죠? 예,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분야 중에서 이성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닌 분야들이 있습니다. 실용학문은 이성적 탐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이성적 탐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용학문은. 그리고 예술도 그렇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예술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감정과 창의력 등등의 이성의 힘 너머에 있는 그러한 인간의 지성적 센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이라는 말은 지성적이라는 말보다는 더 훨씬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여기 있으면 이성은 지성적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포함한 과학, 철학, 심리학, 문학 이 모든 학문은 지성적, 인터렉처럴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예술의 분야,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등은 지성적인 학율이지만 이성적, rational한 학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이성의 힘에 의존하는 학문은 철학, 과학, 법학, 신학, 역사학 등등입니다. 그 예술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철학의 정의에서 제가 여기 썼듯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학문은 이 중에 철학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 왜 파란색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이 답을 한다고 합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파장과 대기의 상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늘의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개나 고양이는 우리랑 비전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파란 하늘색인데 개나 고양이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왜 하늘이 파란색인가 라는 질문에 과학적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레벨에서의 대답은 아닙니다. 과학적 설명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늘을 파란색으로 인식하게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how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지 why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왜 우리 눈이 하늘을 파랗게 인식하는가 라는 대한 설명은 철학만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빛의 파장들이 대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며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서 인간의 정신만 이 파란색을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철학은 왜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법학에서 인간의 인권에 대한 human rights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제도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에서는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이 인권이라는 개념,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1948년에 유엔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공식하기 위해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라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후부터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로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인가?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닌 다른 법적, 윤리적 개념, 예를 들어서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관심, state interest라고 합니다. 또는 시민으로서의 개개인의 필요 또는 요구, need와 demand 이러한 개념으로는 왜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인권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호할 수가 없는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은 질문합니다. 즉 철학은 다른 학문들이 질문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성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정의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방법론 또는 학율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에 철학적 사고방법론에는 사고의 명료성을 추구하고 언어의 혼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논리검증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검증에는 언어와 개념 분석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아이디어, 이론이 언어적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그것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그 개념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센스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양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기에 철학은 가장 냉철하고 세밀한 사고와 비평의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